그에 더해 규모가 큰 미션이나 게임을 수행해 사람들이 더 큰 돈을 얻을 수 있게 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풍선을 매달아야 자신이 공중에 뜰 수 있는지 실험했고, 자신이 사는 주에 있는 모든 월마트를 찾아다니며 스니커즈 초코바를 사기 위해 100시간 이상을 운전했다. 동전만 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했고, 그의 채널의 300만 번째 구독자에게 1페니짜리 동전 300만 개를 주었다. 2020년 10월 4일 그의 세 번째 영상이 공개되자 미스터 비스트는 떠오르는 유튜브 스타가 됐다. 그의 채널자 구독자 수는 4천만 명이 넘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30명 이상의 팀원으로 이루어진 팀을 꾸려 유튜브 제작 사업을 했다. 그의 연간 수익은 1억 달러를 넘었다. 그의 영상들은 평균 3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일부 영상의 조회수는 수억 건에 달했다. 5년 후 미래의 나와 대화를 나눈 영상은 6개월 후, 12개월 후 대화 영상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면의 대화를 보여주었다. 안녕, 5년 후의 지미야에서 17세의 지미는 훨씬 달라지고 성숙해진 미래의 나와 연결되어 있었다. 지금 나는 고등학생이야. 내가 이 영상을 볼 때 내가 어디에 있을까? 대학은 아닐 거야. 대학을 졸업한 후겠지? 와, 녀석 정말 근사한데? 그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지금 나는 2015년에 있어. 5년 후에 내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지미의 얼굴에는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더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듯 입을 막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는 계속 말했다. 어우, 섬뜩할 것 같아. 너무 섬뜩할 거야. 편히 잠드소서. 정말 이상하겠군. 이 영상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될 때 자신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곰곰이 생각한 후 지미는 미래의 나에 대해 더 진지해졌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 내 채널의 구독자가 100만 명이 안 된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거야.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고 싶어.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겠어. 꼭 그렇게 되고 말겠다는 그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다. 한편 꿈을 실현해야 한다는 무게감이 그를 압도했다. 지미는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머리카락이 날릴 정도로 숨을 내뱉었다. 야, 그건... 지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절박한 심정으로 깊이 생각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침실의 천장을 응시했다. 지미는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 매우 깊숙이 연결된 나머지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었다. 잠깐의 상상을 끝낸 후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게 될지는 몰라.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나왔겠지. 아마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삼았을 거야. 어쩌면. 그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손톱을 물어뜯었다. 이봐, 지금쯤이면 정말로 100만 구독자가 있어야 한다고. 미래의 짐이야, 제발. 지금 내 손에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는 자신의 꿈을 한 번 더 선언하며 영상을 끝냈다. 이 영상이 공개될 때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어 놓겠어. 이 책을 쓰고 있는 2021년 12월은 미스터 비스트의 안녕 5년 후의 지미야가 방송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다. 현재 지미는 8,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미션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자신이 꿈에 그리던 모습이 됐다. 나아가 자신의 계획보다 더 높은 곳으로 거듭 도약했다. 지난 6년간 지미에게 일어난 변화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지미는 자신의 침실에서 유튜브 영상을 찍으며 수익을 전혀 올리지 못하던 17세 청소년이었다. 그런 그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됐다. 엄청난 부를 쌓고 비즈니스 기술을 익힌 그는 언젠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꿈꾼다. 당신과 나도 지미의 비슷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따라할 방법이 존재할까? 당연히 있다. 정말 가슴 뛰는 답변 아닌가?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는 미스터 비스트의 놀라운 변화를 아주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한다. 당신도 꿈꾸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그 방법을 적용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책이 그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말까지 심리학은 인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병리학이라고 불리는 이론과 치료법은 우울증이나 자살 등의 문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간 번영이라는 개념은 거의 강조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과학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과거의 직접적인 산물이라는 사상을 제창했다. 이런 관점을 결정론이라고 한다. 즉, 인간의 행동은 앞에서 쓰러지면서 연달아 쓰러진 하나의 도미노패에 불과하다는 사상이다. 과거의 사건인 도미노패들은 현재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인간은 권한이나 자유는 없다. 그저 자극과 반응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결정론에 따르면 오늘의 삶은 자신의 과거를 재조합한 삶이다. 결정론이 지배적인 관점이었지만 이 사상에는 심각한 한계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다. 인간이 겪는 문제는 수없이 많은데 그 문제들을 과거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심리학의 주요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었다. 1900년대에 자칭 긍정 심리학자라는 혁신적인 심리학자 집단이 나타나 심리학의 핵심적인 신조의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과거와는 다른 질문을 던지며 무엇이 사람을 행복과 건강, 성공으로 이끄는지 탐구하기 위해 색다른 유형의 실험을 진행했다. 과학기술과 신경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등에 업고 진행한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요인 때문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런 연구 결과들은 과거의 주장과는 상반된 설명을 제시한다. 오늘날 심리학 연구는 한 사람의 과거가 그의 행동과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인간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많은 증거로서 제시한다. 인간이라는 존재인 우리는 이 행성에서 다른 종이 갖지 못한 독특한 특징을 지녔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 무수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거기에 더해 인간은 미래의 가능성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어디에서 지낼 것인지,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것인지, 현지에 남을 것인지 등 당신 앞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가 수백 가지 있다. 스스로 내리는 결정도 셀 수 없이 많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독특한 능력을 전망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행동은 미래의 예측을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전망은 목적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행위는 장기적 또는 단기적 목적에 좌우된다는 견해다. 이 견해를 볼 때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에 다른 말은 목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목표 지향적이다. 예를 들어 음식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연다고 가정해보자. 이 행동의 목표는 허기를 채우거나 심심해서 무언가 간식거리를 찾는 것이다. 목표가 무엇이든 그 목표가 냉장고를 열게 하는 동력이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보자. 학교에 가는 건 역시 이유가 있다. 학생마다 학교에 가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대학에 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교에 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는 학생도 있다. 교실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든 모든 학생은 나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다. 목적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목적이 동기부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적은 여전히 존재한다. 해로운 약물을 복용하거나 소셜미디어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라면 즉각적인 만족이나 현실 도피가 목적일 수도 있다. 그런 행동이 이면에도 다 이유가 있다.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라. 이 행동을 하는 이유 또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 행동으로 나는 어떤 이득을 얻는가? 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특정한 사건이나 행동은 다음 3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무엇. 둘째, 어떻게. 셋째, 왜. 1단계는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이 단계에서는 그는 학교에 갔다 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다. 2단계는 행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그는 차를 타고 학교에 갔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 3단계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누군가가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왜가 있다. 이 왜가 행동의 이유 또는 목표다. 왜를 아는 것이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형태의 지식이다. 왜는 무엇과 어떻게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가가 왜 오르내리는지 알 때 투자를 결정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을 왜 하는지 알 때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인간 행동 이면에는 언제나 왜 또는 목표가 있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선택하는지 명확하게 의식해야 한다. 그러면 방법은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동은 목적이나 목표를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충우돌하며 혼돈에 빠지고 만다. 목표나 동기는 모두 접근 또는 회피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일어났으면 하는 일에 대한 접근 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 대한 회피. 이 두 가지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80%의 사람들이 회피나 두려움이 동력이 되어 행동한다. 그에 반해 접근이나 용기가 동력이 되어 행동하는 사람은 20% 정도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감곡개는 상품을 팔기 위해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논다. 슬픔은 과거와 관련 있는 감정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두려움은 미래에 속한다. 대개의 사람은 걱정과 불안, 공포를 안고 살아가며 날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악취를 풍기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둘 다 목표다. 예를 들어 집을 잃지 않으려고 직장에 가는 것은 회피 동기가 목표인 행동이다. 한편 승진하려고 직장에 가는 것은 접근 동기의 목표인 행동이다. 접근 또는 회피를 위한 목표나 이유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과 에너지, 행동에 동력을 제공한다. 모든 경우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근거로 행동한다. 그 미래는 자신이 피하고 싶은 미래일 수도 있고 만들려고 노력하는 미래일 수도 있다. 또한 수십 년 후의 미래일 수도
몇 초 후의 미래일 수도 있다.